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보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보규 TV의 방송 주제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노후가 걱정되시죠? 근데 누구나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노후가 완전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후가 다가오고 노후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7가지 얘기를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직 이보규 유튜브의 구독자시면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노년에 착각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가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가족들도 모르고 잘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자신은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한 집에 사는 가족들, 또 늘 만나는 동료들, 그들의 생각이 나와 같을 것이다. 천천만만입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내 생각을 전혀 생각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계층별로 여러 가지 계층을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라고 해서 젊은 애들 얘기를, 또는 그 중간층 40대, 50대, 60대 나눠보면 그 세대의 특성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두 번째, 크게 보면 오늘도 내일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예측의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일 확실히 비가 올지 날씨가 좋을지 예보는 있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내년 경제가 어떨지 모릅니다. 주식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코끼리 몸뚱 만지기지 부족한 겁니다. 이걸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체력과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걸 잊고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뛰어넘었습니다. 옛날에는 건넜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치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걸음도 늦어지게 되고 능력도, 계산 능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늘 부르던 친구도 한계,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착각 속에 살고 체력과 능력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요, 돈이 지금 주머니에 들었습니다. 통장에 있습니다. 그 돈이 안정적으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 한 사무실에 같이 사는 사람들, 늘 만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을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요, 실패 없는 성공을 위해서, 여생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바로 착각하기 쉬운 얘기를 7가지를 고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노년에 착각하기 쉬운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둘째 번째는요,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빈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과거에는 환갑잔치 다 했잖아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요즘에는 미수 정도 하는 것, 이건 뭐 그래도 좀 그림이 되지만 나머지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나이를 가지고 온통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수명이 지금 83.6세잖아요. 남녀 평균에서. 여자가 조금 높고 남자가 좀 낮습니다만은, 내가 최근에 지인이 상을 당해서, 지인 부모들이 상을 당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연세를 물어보니까 99살이래. 내년에 100세인데 99살도 갔다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공교롭게 98세입니다. 100세 세가 실감납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라는 얘기가 최근 떠들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건 고령화한다는 거잖아요. 2000년도에 65세를 우린 노인이라 합니다.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기초생활연금법에 의하면 70세가 아니라 65세가 노인입니다. 물론 뭐 유엔에서는 요새 노인을 80세 이상으로 자리 잡고요. 79세까지는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7%일 때가 2000년도입니다. 우리가 결국 22년 전 일이죠.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인데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 사회는 이제 또 다음 단계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65세가 넘은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오느냐? 미래학자들이 2025년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왔다. 예상치 못한 장수시대, 비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의 병폐, 그 시장경제의 원리죠.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노인이지만은 생활이 안 되는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얼마냐?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43.4%는 노인이 빈곤합니다. OECD 국가는 평균 14.8%인데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3배가 넘게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인 인구는 기하 숫자로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이 많아 나오면 비율이 노인 비율이 작아지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1% 이내로 떨어지니까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사람은 줄어드니까 결국 고령화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 남들은 100년, 50년, 60년 걸리던 초고령 사회가 우린 불과 25년 만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 주변에 돈이 없어 벌어지는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경제는 늘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저소득층이 늘어난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활해야하는 의지가 모자라고 선량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 성장을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정부 책임론으로 돌리면 최소 노동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인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퓰리즘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옛날에도 있습니다. 가난은 정부도 구조 못한다. 근데 결국 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전원들이 출세를 안 하면요. 우리나라는 이 땅은 우리 민족, 배달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 고유민족은 이 땅에 떠나야 될 때입니다. 왜? 이 땅에는 외국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그들이 털을 잡고 그들이 알을 낳고 하면 그 민족이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예측의 하나입니다. 꼭 만들지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대한 대물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고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 금수혈을 태어나느냐 흑수를 태어나느냐.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라는 7포세대라는 세대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7포, 7가지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뭐냐 7가지가? 다른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연애 관심 없답니다. 결혼 안 해도 된답니다. 결혼해도 자식 안 낳아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포기하느냐? 출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집 갈기 필요 없다. 가장 추구하던 우리의 가치는 요즘 젊은이들은 포기하고 살고 오로지 캥거루기라 해서 생명만 유지하고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도 안 하면서 게임만 하면서 그냥 캥거루처럼 아버지 보호 속에, 부모의 보호 속에 아버지 재산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만 단속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위해서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과거의 세번동처럼 잘 살아보세요.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하는 국민의 의식을 향상하는 이런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아무도 외치질 않고 있습니다. 왜 잘 살아보자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안 하면 이것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한국 사회의 빈곤 국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착각하는 겁니다. 나날이 보도되는 게 물가가 올라갔다랍니다. 물가가 뭐 5% 증가한다 이럽니다. 우리 이거 남의 읽었습니다. 뭐 시장 가서 무 하나에 뭐 2,000원짜리가 2,500원 됐다. 뭐 라면 이게 얼마 올랐다. 남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막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물가가 5%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100만 원의 가치는 95만 원 가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0% 올라갔다 이러면 10%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가 오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기세가 올라간다, 수도세가 올라간다, 뭐 가스료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을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뭐 비교적 아니 그렇게 이거면 재산 가치가 막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생활보호자였는데 요즘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는데 굶어 죽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누구 굶어 죽었다가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노령연금을 주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생계자금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을 하라고 쌀을 나눠주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쌀이 이제 밀려 있어가지고 오히려 남을 나눠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이제 나는 쌀은 당분간 안 봐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이게 뭐냐 포퓰리즘의 기본이죠. 사회자 병원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기초생활 보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고시합니다. 각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게으려도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최소한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어느 외국 속담에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던져주면 한 끼를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고기를 낚아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아주 좋은 예죠. 그래서 과거에 취로 사업이라 해서 노동을 하고 구조했지 그냥 갖다 주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갖다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가로 가야 됩니다. 물가로 끌고 가는 건 말 주인의 몫입니다. 물가까지 말을 가지만은 말이
물을 마시는 건 말 스스로 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먹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노동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일길이 없습니다. 근데 넥타이 매고 화이트 칼라로 소위 말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거, 뭐 이렇게 음식 뭐 날라주는 이런 많이 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름 옷 입고 땀 흘리고 작업하고 하는 것은 기피현상 나니까, 일거리가 있어도 노동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게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 불러와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은 소위 3D 업종, 힘들고 땀 흘리고 이런 도와는 이런 일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데려갔기 때문에 제조업 기피 현상은 빨리 극복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 생계비가 이제 기본 소득에게 중위소득에서 60%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그게 최저 생계비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발표한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120만 원입니다. 2인 가구는 200만 원입니다. 207만 원이요. 3인 가구는 266만 원입니다. 4인 가구는 324만 원입니다. 5인 가구는 379만 원입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의 소득은 가져와야 기본 생계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 최소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각자들의 몫입니다.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물가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요새 식당 가보면 자리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복잡복잡합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잘 살고 잘 먹고 산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게 뭐냐?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주변에 돈이 없어 벌어지는 노인들의 현상을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서울역에서, 신문지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노숙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서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무슨 빨간 밥찬이 뭐 이래가지고 제공해 줍니다. 그건 사회봉사죠. 근데 가보면 그 행렬이 장사진입니다. 줄이 11시부터 쫙 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구청이나 동 단위로 급식소가 있습니다. 2, 3천원, 4천원에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값싼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건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만 가는 거지만, 거기에 가보면요,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보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밥을 해놓은 게 다 떨어지게 되면 오늘은 이걸로 끝납니다 하면 줄 섰다가 못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는 현실. 소액급식소가 만원입니다. 쪽박신 숙소, 소위 신용불량자, 통장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탓이래, 남의 일로만 소위 강 건너 불로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고 하려고 동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냐? 일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은 현찰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도와주길 바라지만 자식들이 도움이, 자식들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자식들 도와주겠다고 노인들이 니아까 끌고 종이주두로 소위 박스주도 되는 사람이 줄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박스도 요즘 값이 떨어져가지고 종일 새벽부터 끌고 다녀도 10,000원 수입 올리기도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자, 임플란트를 정부에서 두 개까지는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빨이 빠져도 2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개가 넘었으면 더 들어가지가 않아요. 임플란트를 네가 빠지니 그냥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면서 그게 왜 안 하느냐 하면 임플란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창회 가까이 왔는데 안 나옵니다. 왜 물어보면 동창회 회비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잘 하던 친구들, 골프를 치고 다니는 친구들이 골프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골프 비용 낼 돈이 없고, 또 친구들 많은 걸 기피합니다. 왜? 내가 지금 돈 없이 이 초라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고, 과거에는 냉장고 열면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따라 먹고 안주 있고 고기 먹던 그 생활이 이제 냉장고가 썰렁하고 자동차에 있는데 휘발유 넣을 돈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돌파구가 뭐냐? 결국 과거에 누리던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자살로 택하는 일이 높아지기 때문에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 자살률 증가하는 것,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잘 살지 않는다는 걸, 잘 산다는 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노후 대비는 개념이 없었나요? 물론 누구나 노후대에 대한 개념은 있지요. 근데 능력이 없었던 거죠. 나도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으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 보니까 연금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보충하는 방법으로 뭐 강의에서 강좌도 받고, 또 가급적 연금 범위 내에 생활하려고 생활비를 줄이고, 또 뭐 다른 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요즘은요, 나도 아들들이 둘 있지만은 아들들은 울다리 뿐입니다. 자녀들에게 생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농토에서 생산물 가지고 작업자족할 때는요,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죽고 나면 아들들이 그 농토 받아가지고 지기 때문에 쌀 나오면 먹고 사는 거, 작업자족 하는 건 부모들 맏자식이 땅 받아가지고 봉양했습니다. 이건 농경사회에 있을 땐 전통불이지, 지금 현대사회에서 도시사회에서는요, 자식들이 부모 생계를 걱정해서 일정 금액을 집에 들고 모시거나, 요즘 노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살기 싫다는 사람들이 60% 내지 70%가 자녀하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낳게 되면 자식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했다가 거기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태반이지 넘잖아요. 이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균형 사회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이 분배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몇 년 만에 정부의 부채가 몇 퍼센트 늘었다 하는 게 뭐냐, 그냥 정부에서도 아니하게 근본 대책을 쓰는 게 아니라 꽃감 빼먹기는 꽃감 빼먹는 식으로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그냥 부채 증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다가, 그런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의 불균형은 계속 주행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잘 산다는 착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요, 노후 준비가 안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말 노후 대책에 대한 하나의 안 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왜냐면 우리 세대 보면요, 경제 교육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교육은 한마디로 하면 딱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의 주머니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이
그 노력이 경제활동이고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그럼 남의 주머니 돈을 내가 주머니로 옮겨오려면, 합법적으로 옮겨오려면 이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옮기는 방법이 있죠. 소매치기 하거나 뭐 강도하거나 절도하거나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불법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거죠. 돈 버는 사람에게 돈 버는 일을 도와주고 인건비를 받는 거죠. 물건 만드는 데 가서 노동을 같이 해서 같이 물건 만들어 놓고 그들의 돈이 나오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득을 확보하는 거죠.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 사다가 가게에 벌려놓고 남에게 파는 거죠. 팔아서 이윤 남기면 100원짜리 물건 사다가 120만 원 100원짜리가 120원 받으면 20원 남잖아요. 이거 이윤을 남기는 거죠. 뭐 도매, 소매, 요새 인터넷 통해서 또는 뭐 홈 쇼핑 통해서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성해야 되는데, 제조업은 이 물건 저 물건 사다가 하나 새로운 물건 만들어 가지고 원가보다 높은 값에 팔면 이윤 많이 나오면, 우리 스마트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남의 기술 조작해서 맹글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삼성전자나 전자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제조업, 이런 것에 기본 교육을 익혀야 되는데 우린 과거에 이런 경제 교육을 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에게 주식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노후 준비가 안 된 것이 남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값이면 고소득을 얻으려면 자신의 노동 가치를 고부가가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술 가지고 남보다 좀 더 좋은 기술을 가지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앞장서면 그건 가문도 되지 않고 회사에서 대우를 받게 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치된 가치가 없으면, 전문직이 없으면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돼가지고 스펙을 갖추면 이건 나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것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윤 창출을 위한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이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남의 봉급을 받아서 살잖아요. 연봉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 봉급 생활자가 월급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들은 다 똑같이 수입 범위 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합적 줄여가지고 저축액을 늘려가서 저축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이런 과정을 노후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펴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 무덤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 그럽니다. 또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큰 것은 집안의 큰 우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위 회복 탄력성을 잃어가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해서 저소득주로 탈락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업을 실패 후에 재기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요, 성공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면 망합니다. 망하면 다시 재기하는 확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주저앉습니다. 부채를 지고 빚지고. 근데 그 재기를 하는 사람이 10%는 10%의 성공률은 80%를 넘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다시 재기하는, 어떻게처럼 일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가정이 어려워진 이유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이 병으로 일찍 사망해서 가세가 키운 경우입니다. 이건 뭐 갑자기 뭐 심근 뭐 경색으로 쓰러져서 생을 잃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잃거나 그래서 아무 다른 보조 가가의 수입돈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가정이 생기가 곤란하고 길거리 나앉는 그런 악순환이 돼서 가라앉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 벌고보다는 도박이나 음주 또는 뭐 화재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회복하려는 탄력성이 잃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가족이 모두 그 후손이 흩어져서 살거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해서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예방하는 것도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이것도 평소에 역량 개발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그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요. 돈만 있다가 행복한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돈 벌 기회를 놓쳤죠. 부동산 투기할 기회도 있었지만은 소위 돈 생기는 일, 이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소위 우리끼리 말하는 이권부사라는데 좀 푼돈이 생기고 뭐 이런 공무원들 붙이지 않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제가 백을 써가지고 그 자리를 노린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면 승진도 하게 되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승진도 하고 존경도 받고 한다는 그런 일념을 가졌기 때문에 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누가 뭐라든 간에 공직자라는 위기를 통해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정년퇴직한 것을 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보작 인생을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강사로 강의 활동을 하고 또 일반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 활동을 많이 해서 강사 수입도 올리고 지금도 이게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스필도 쓰고 시도 쓰고 그다음 사회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발전에 입어야한다는 의미로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몇십 배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돈은 많이 있는데 건강에 축이 무너져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돈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밥을 따로 해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 유행되는 졸혼이 뭡니까? 혼인관계를 졸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혼보다 더 큰 이혼. 이것은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이혼하거나 졸혼하거나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원만한 생활을 못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가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소확행, 소소한 일의 행복을 찾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하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오늘 출발을 하면서 아침에 된장찌개에 김치하루로 밥을 먹고도 그 맛있게 먹는 그 아침,
오늘 나가려고 했더니 밖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가 갑자기 계속 태양이 떠서 그 기쁜 마음. 또 갑자기 소식이 없던 옛날 동료가 전화가 와서 오늘 식사나 같이 하자 할 때 옛날 생각하면서 추억 같이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 이것이 돈보다 훨씬 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건전한 일, 이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지금도 나는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 경우에 보면요, 돈 번다는 건 부동산 아니면 주식, 되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마디로 먼저 말하면 지금도 돈 벌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대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식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옛날에 주식이라는 걸 모를 적에 대출이라는 게 조금 해서 소위 말하면 신주공모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그냥 되기만 하면 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잘 나가니까 배당도 높아지고 주식값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소위 요새 우리가 말하는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회사가 망하니까 주식을 갖고 있던 종이은 휴지만도 못합니다. 단 1원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망한 회사의 주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나중에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주식을 찾아가라더래요. 뭐 할까 했더니 100년 후에 골동품으로 팔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져가셔야지. 휴지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딱 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평소 교분하던 사람이 자가용도 큰 거 갖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옷도 잘 입고 화장품도 있고 이런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돈 가진 게 있으면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누구누구도 돈을 더블로 맹글어주고 뭐 얼마 맹글어주고 막 가문이스로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내가 더블로 맹글어줄 테니까 외국 여행 갈 돈 내가 맹글어줄 테니까 맡기세요. 그래서 신뢰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리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주식 브로커인데 요즘 말하는 작전주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그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나니까 드러나는 게 나는 뭐 얼마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남의 사기를 해서 한 것이고 양복 좋은 것, 멋쟁이 돈 쓰는 것 다 남의 돈 사기로 했던 것이 있어서 주식을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전에 은행의 이자가 1%입니다.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의 이윤이 이자가 1%입니다. 그 물가는 3%, 4% 오르는데 1%면 은행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우량주라는 걸 찾아가지고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량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량주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매입가보다는 현재가가 적습니다.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이 든 사람들이 부동산 이런 거 권하고 싶지 않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요. 부동산은 딱 한 가지잖아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 번 친구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아파트 당첨을 하거나 뭐 이랬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어디 뭐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갈 거니까 더 취하라.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환금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 땅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만 있지만은 그건 손해를 본 겁니다. 쓸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면 그건 산비탈에 개발도 불가능한 전혀
맹지 같은 땅 이런 거 사가지고 소위 작전 부동산이라는 거, 계획 부동산이라는 것 여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발목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머니가 없다고 해서 부동산을 하려고 융자를 받거나 이자를 내는 돈을 했거나 돈을 꿔가지고 투자하는 것. 이건 몰락으로 가는 아주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노년에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지금도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노후 대비에 제가 권고하고 있다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꿈꾸면 손해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내 수입을 찾고 그 수입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정부의 복지 격택이 있다면 그 복지에 의존하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의존하진 말고 취업해가지고 아주 일자리가 찾더라도 경영과 경력을 살려서 그 연장에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토목 기술자다 건축자라면 뭐 감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력, 작은 경력에서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 60대를 바라보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방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 대비 자금을 저축하는 것을 권하고, 또 퇴직했다면 퇴직해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하루 놀고 하루 등산 가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재취업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냐. 도시 생활보다는 농촌에 가면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게 듣게 되고, 또 맑은 공기 마시는 조금 가까이로 가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착각하다가 세월 가니까 그렇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 많습니다. 근데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간 일은 아무도 다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거 미리 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인생 갑자기 사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가지,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착각하는 일이 많은데 내 생각과 같다는 생각, 내일도 올 것 같다는 생각 착각하지 말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 버리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합니다. 이 노인 빈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엊그저께 보니까 평균 연령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어차피 점점 수명이 늘어나니까 우리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도 나와는 관계없다. 이 전기료 올라서 부담 심한 거, 가스료 올리는 거, 물가 올라가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부에서 이것도 기대해서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그거에다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최저 생계비는 보러 쓴다는 생각을 갖고, 넷째는 우리나라가 다 잘 먹고 잘 살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죠. 남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행복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다 그렇습니다. 5번째는 노후 준비가 안 된 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 마십시오. 노후 준비 안 됐다면 그것은 100%내 탓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6번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 많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7번째는 지금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생각. 이거 나이 든 분들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소위 말하면 노욕입니다.
주식, 부동산 이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결국 그래도 어제 일은 다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미래는 꿈을 갖고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은 인생이기 때문에 멋지고 값지게 사는 삶 살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마팅입니다. 스마트하게 파이팅입니다. 자, 스마팅 감사합니다.